세무조사 나가신 적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기억에 남는 분이 좀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농사 지었다고 해가지고 감면 막 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조사해서 실제로 농사 지었는지 채석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농사 지었다고 그래갖고 나 현장 가서 봤잖아요. 가면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있어. 그리고 막 레미콘들 막 다니고 알박기 한 거죠, 그 양반이. 네, 유명한 그 시멘트 회사 거기 알박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보고 불복하세요 그러고 가서 했는데 불복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세무사를 통해서 맡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조사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럼요. 이게 나는 정말 10원도 오류 없이 세금을 신고하겠어. 이건 불가능해요. 최대한 성의껏 할 수는 있겠지만 성실하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냥 여기다가 뭐 복리후생비라고 적어놨다.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비용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턱년 나온다 이거지. 그래도 그것도 세무사가 알아서 해줬을 거잖아요. 노티스는 하죠. 아, 대표님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건 그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거죠. 저 진짜 몰라서 그냥 다 맡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내라 그러면 그냥 내거든요. 예. 이런 경우 별로 문제 없죠. 대표님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뭔가는 나온다. 세무사님께서는 당연히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시고 싶으셨을 거고 대표님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고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내라고. 아 그래요? 또 이런 좋은 고객이거든요. 그래도 알아서 해줄 거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아닌 그냥 개인들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가 받는 거는 법인세 조사나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받는 경우는 증여세 조사가 많아요. 그 중에 자금 출처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직업이나 나이, 연령, 소득으로 봤을 때 얘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취득했어.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분석을 해요. PCI 기법이라고 그랬고 이제 P, 프로퍼티, 재산 취득, 그다음에 C, 컨섬션, 소비하고 인컴, 나의 소득 이거를 비교해서 소득이 이만큼인데 막 펑펑 써 소득보다 더 많아 딱 분석해서 나오면 조사를 선정하는 거죠. 이게 절세와 탈세,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 세금 관련해서. 예.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절세고 탈세는 법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얼마를 줄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 올바르고 합법적이었으면 절세고 그게 법을 벗어났으면 탈세인 거죠. 1만 원 줄였어도 법 밖으로 해서 줄였으면 탈세가 되는 거고 100만 원을 줄였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그건 절세가 되는 거죠. 절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데 나 혼자 명의로 해갖고 하면은 내 종합소득세가 나 혼자 내잖아요. 근데 부부로 나눴어. 5대5로.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반씩 내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세율로 안 내고 분산했기 때문에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절세인 거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부부가 있으면 가족들을 공제 대상으로 넣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세하는 거는 좀 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가족을 다 몰아서 넣으면 세금이 덜 나와요. 그런 건 절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넣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와이프가 또 다 넣었어. 양쪽으로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그건 탈세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다 걸려요. 국세청에서 전산 다 돌려서 다 소명하라고 안 내면 날라와요.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던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참 우리 정서상으로는 안 맞는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추정하게 돼 있어요. 증여로 추정을 해서 납세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책임이 넘어오는 거야.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딸한테 막 쏴주고 그럼 그냥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요새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니까 적을 수 있잖아요. 이 돈이 뭔지 내용이 그럼 거기다 뭐 생활비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빌려준 돈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런 게 적혀 있으니까 이런 거였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게 가라로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증명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억울한 거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증여라는 게 이제 어쨌든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비는 또 괜찮고 그렇죠. 그럼 또 뭐가 괜찮아요? 그런 걸 교육비 뭐 이런 거 금액에 상관없어요?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교육비가 사회 통념이라고 돼 있는데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조사할 때 조사자의 재량 나는 엄격하게 보겠어. 다툼의 소지가 좀 있죠.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한 월에 1,000만 원씩 막 지원해줘요. 그런 것도 증여로 봐요? 생활비 지원이 아니고? 애매하네. 같이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징여죠. 장성한 자식이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따로 산다는 포인트에서 징여를 보는 거예요. 뭐 그렇죠. 생활비라는 거는 같이 살 때 그런 경우에 생활비인 거지. 따로 사는데. 부부간의 계좌이체 조사 대상이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케바케. 아, 케바케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제 부모 자식은 일단 징여를 추정하는데 부부 사이에 엄청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 벌어와서 와이프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달라. 최근 대법원 판례가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봐가지고요. 배우자 간에 송금한 거는 국세청이 증여라고 입증을 해야 돼. 아까는 우리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샀어, 와이프가. 아니면 거액 적금을 들었어. 그런 거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생활비로 써야지. 근데 이제 생활비인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면 생활비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부자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야 5천이 뭐 니네 50만 원하고 똑같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법에는 그냥 사회 통념이라고 돼 있으니까. 되게 애매하게 적혀있네요. 사회 통념. 교육비 이런 것도 애들 미국 유학 갔어. 그러면 유학비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학비에 썼으면 되는데 걔가 그거를 유학비라고 보냈는데 유학비는 일부만 쓰고 돈 막 모았어.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증여가 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미국 갔어. 그러면 유학비를 내가 한번 대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주고 했는데 그런 게 부모가 돈을 댈 능력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것도 그게 증여가 아니라 학비가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이 있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줬어. 그럼 증여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을 조사해요? 아니면 같이 조사해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학비 송금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걸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살 때 부동산 살 때 이제 그러면 계좌 추적하고 자금 출처 조사하다 보면 계좌를 까다 보니까 딱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세 조사를 하거든요. 돌아가시면 10년치 계좌를 까요. 그럼 이제 그때 손자한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거를 10년치까지 깔려면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을 텐데. 뭐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조금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속세 조사할 땐 10년을 깔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럼 지금 증여하면 되지 하면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좀 많이 뜯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뜯죠. 예. 그러면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일단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생활비 등으로 주는 경우 그 계좌 적요란에다가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고 이러면 가족끼리 뭘 차용증을 써 뭐 이러지 마시고 차용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자 지급 이런 것도 명백히 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근데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자 주는 게 보여야 돼요. 왜 국세청에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잘 안 믿냐면 걸렸을 때 그때서야 만들어요. 그래서 차용증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자 준 거 봅시다 그러면 이거 원금 갚을 때 주기로 했어. 근데 그게 막 몇 년 지났어 이미. 그거 딱 누가 봐도 징여죠. 그럼 이유를 완전 최저로 잡아서 주는 듯 마는 듯 하는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에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자는 4.6% 정도를 하게 돼 있어요. 4.6%로 하면 시비 걸릴 일이 절대 없는데 4.6%도 또 아깝잖아요.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 이자를 지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돈을 안 갚은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되는 거지. 채권. 그 받을 돈만큼이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거죠. 어떻게든 못 피하네요, 그러면. 지금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뭐 의뢰인들이 요구를 하는 게 세금을 덜 내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렇죠.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을까요? 대체로 이제 좀 공통되는 건데 나는 요번 세무조사 때 이거만큼밖에 못 내. 그러니까 세무사인 당신이 알아서 잘 막아. 그러면 이제 막막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조사야. 그러면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논리도 들고 방어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같이 탈세 제보돼 있다. 그런 거는 이분이 돈이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왜냐하면 제보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자기 포상금 받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 카지노 보면은 최민식 나오는 거. 최민식이 그냥 말로 깎잖아요. 세금을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받는데 나 돈 없다 이러면서 엄청 깎잖아요. 막 반의 반으로 깎아버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긴 해요? 안 되죠. 영화고 옛날이고 거기에 배경이 옛날이었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해서 깎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된 업무를 보셨을 때는 그런 제안들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사에 나오지 말아달라던가 뭐 영화에서만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담당 공무원한테도 그런 제의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죠.